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책방지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벌써 3월의 셋째 주예요. 네. 금방금방 가네요. 저희 녹음도 40화. 정말 빠르게 달려오네요. 맞아요. 다들 뭐 건강하시죠? 네. 요즘 독감 유행인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네, 저도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마스크를 끼세요. 네, 침튀기니까. 저희까지 아플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제가 옮겨드리면 영광으로 생각을 하세요. 분명 사랑을 목표로 두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사랑인가요? 바이러스도 생명입니다. 암세포도 생명인가 생각나네. 자, 오늘 할 작품 누구의 어떤 작품인가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덤불속이라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맞아요. 작품이죠. 맞아요. 영화 라쇼몽. 그쵸. 그걸도 유명하고 거의 교과서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나리오를 배운다 그러면은 뭐 개론 아니면 뭐 전문 서적 이런데 항상 예시로 나오는 게 라쇼몽이고 맞아요. 그 원전인 덤불속. 네. 교과서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읽어보면 교과서처럼 정석적인 느낌은 아니죠, 사실은. 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시작하기 전에 다들 이 대사 아시나요? 아수라발발타. 아수라발발타. 그렇죠. 유명한 타짜에서 나오는 대사죠. 누가 하는 대사죠? 평경정이 하는 대사죠. 네. 타짜상이 망하면서 재조명이 됐던 작품이고 정말로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언급했냐? 작중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평경장이 고니에게 이제 기차 타기 전에 칼을 건네면서 손가락을 자르라고 하죠. 손가락 심심해서 참을 수 있겠냐고, 자르라고, 집에 안 갈 거냐고 물으면서 손가락 자르라고 하는 장면인데, 고니가 화장실에 가서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칼을 들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는데 아파서 못 자르죠. 뭔가 미시마 유키오 같은 면모가 있는 아파서 자르지 못하고 고인모독인데. 여기서 남의 죽음을 그렇게 조롱하면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손가락을 아파서 못 자르고 이제 계속 고민만, 제대로 자를지 말을지 고민만 하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는 흔히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논리학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을 딜레마라고 불러요.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가치와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그것을 모순,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패러독스는 부정하기 힘든 추론 과정을 거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리처드 필립스 파인만이 패러독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실이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라는 당신의 느낌이 현실과 일으키는 마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흔히들 이제 패러독스와 아이러니를 혼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역설이나 이제 모순이 혼동되어 사용되기 때문인데, 이 두 차이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해야 하나 아니면 제가 해요? 네네. 좀 이게 너무 그냥 학술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이러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충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나오는 낯선,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패러독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영화 나비 효과처럼 계속 뭔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시를 그냥 이야기로 예시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한 사람이 너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배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해서 화장실에서 힘을 줬더니 아기가 나왔어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산모를 살릴 거냐 아이를 살릴 거냐 하는 거죠. 그 질문에서 산모를 살리면 아이는 언제든지 낳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게 되는 거고, 아이를 살리려는 입장에서는 산모보다 새로 태어날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냐, 그럼 가치가 충돌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패러독스가 되는 거죠.
잘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러니는 아이언맨 나왔던 것처럼 그 아이언맨이 세계를 평화를 지키려고 했지만 무기가 된 거고 이제 패러독스는 이 문장은 거짓말이다 라는 걸 참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죠. 방금 모순하셔서 생각이 나는 건데 일본의 예능 프로 중에 그게 있어요. 아, 창가방패. 네, 창가방패라고 있는데 이제 그게 계속 그 모순 대결을 시키는 방송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엄청나게 단단한 금속이 있어요. 무엇도 뚫을 수 없는 금속이 있고 무엇이든 뚫는 드릴이 있었거든요. 누가 이길까 해봤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드릴 고장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왠지. 근데 그래도 뚫으라고 만든 건데 뚫리지 않을까요? 뚫는 중간에 기계가 과열돼가지고 드릴이 결국 패배했던 그게 드릴 생각이 고장. 나네요. 그런 것도 있고 패러독스 하면 가장 유명한 거는 아무래도 이거겠죠? 타임 패러독스. 그 유효한 극장판 중에 보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훅 들어가. 내가 당황했다 지금. 저는 다른 영화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아까 나비 효과는 아까 얘기했었고 유이왕. 네, 유효한 극장판 중에 그게 있어요. 그 몇 주년 해가지고 나온 건데 그 오룡지의 주인공 류세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너무 그런가? 이거 좀 편집할게요. 네, 유효한 극장판 중에 5DS라고 오룡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인공하고 이제 DM 듀얼몬스터즈 파라오의 그릇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만나서 진짜 악당 패러독스를 물리치는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유명하지 않나요? 패러독스 하면 타임 패러독스. 너무 뻔뻔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캐릭터 지키기가 너무 힘드네요. 네, 두 분 다 경험은 아니고 이제 어떤 사례나 이런 걸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경험이 있어요. 게임의 클랜 그러니까 길드의 관리자였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좀 더 두루두루 몇 개 친하고 그리고 관리를 했었고 열심히 좀 했었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친했던 한 사람이 있었고 클랜 마스터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하는데 이제 게임을 하다가 서로 두 분이 성향이 안 맞았던 거예요. 이 친한 분은 소리치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이분은 뭔가 젊은 꼰대? 뭔가 밑에서 자기가 잘하면은 잘한다고 해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남한테 뭔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저는 근데 그 가르친다는 거를 저는 그냥 뭐 게임 열심히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넘겼는데 여기는 이제 친하신 분은 이제 소리치는 거 싫어하고 뭔가 그런 걸 싫어하셔서 두 분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이에 낑긴 입장으로서 뭔가 어린 마음이 양쪽에서 사정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의 사정이 들어보니까 되게 합리적이니까 서로한테 말을 해주면 뭔가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저 사람 의견을 들려주고 저 사람한테는 이 사람 의견을 들려줬어요. 근데 둘 다 이제 수용을 못하고 그대로 제가 친했던 분은 클랜에 나가버리고 이제 그 사건이 끝났던 경험이 있는데 정말 좀 역설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정을 들려주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파토가 나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확실히 아이러니하네요. 곤란한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패러독스 그러니까 모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작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일본의 작가입니다. 비위너상, 이상상, 아쿠타카와상 각각 독일, 한국, 일본의 문학상인데 이 상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특징을 아시나요? 요절했죠. 그쵸. 일찍 요절해서 이제 근데도 이제 이름을 남긴 천재 작가들. 그럼 상의 특징이 아니고 작가의 특징 아닌가요? 전 상의 그 특징이라고 작가를 나왔으니까 전 상의 특징이라 해서 상금이 더 센가? 상금이 세긴 하죠. 그 노절한 천재 작가의 그 이름을 따왔으니까 수많은 작가들 중에 일본 작가들 중에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상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다뤘던 작가인 나츠메 소세키의 문화생이었고 그가 발표했던 작품 코가 있는데 나츠메 소세키가 이 작품을 보면서 만약에 이 작가가 계속 이런 작품을 쓰면 진짜 다시 나오지 않을 불세출의 천재가 나올 거다라는 말을 나츠메 소세키가 했었습니다. 네, 작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작품 줄거리로 넘어가 볼게요. 소설은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네 명의 진술로 시작됩니다. 사건이 끝났을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나무꾼, 이 사건이 시작되기 전 사건의 당사자를 보았던 행여승, 사건이 끝난 뒤에 사무라이를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산적 다조마르를 붙잡은 나졸의 이야기, 그리고 사라진 여자의 어머니가 진술을 합니다. 산적이 사무라이를 죽이고 여자를 겁탈한 뒤에 여자도 사라진 사건이었죠. 사건의 진술은 당사자들로 이어집니다. 다조마루, 그는 그가 사무라이를 죽였고 여자를 안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사라졌던 여자가 다시 돌아와서 겁탈당한 뒤에 너무나도 남편이 바라보는 눈이 차가워서 그를 죽이고 따라 죽으려고 했으나 죽지 못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특이해요. 무당에 빙의 되어 말하는 사무라이가, 그는 아내가 떠나가고 도적에게 패배한 자신이 수치스러워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찔러 자살했다고 말합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죽인 것일까요?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저는 추리를 좋아해서 좀 재밌게 읽었어요, 사실. 다들 재밌게 읽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소설이 좀 추리소설이랑은 완전히 좀 다른 면모가 있어요. 해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보통은 이런 사건들이 나오면 탐정 캐릭터가 나와서 사람들의 말은 보통 신경 쓰지 않고 현장에 찾아가서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이성적인 결론 도출해서 해답을 내놓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의 말만 믿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사건이 어땠다라는 걸 추측해보는 시간, 그걸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가 먼저 해볼까요? 누가 먼저 제일 이성적인가? 이거를 다루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각자 이게 이 작품 자체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거니까 부담 없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눈빛으로 압박을 보내고 있어. 어쨌든 저는 이 소설 처음 읽었을 때가 기억나요. 이게 대체 뭐 이런 게 다 있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도 다시 이제 읽었을 때 역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발화자가 어느 정도 신뢰가 되는 사람들인가.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그 무당은, 저는 솔직히 무당을 안 믿어요. 그 사람의 발언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로서는 차라리 무당이 무슨 돈을 받아서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면 말이 됐지, 진짜 사무라이 영혼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 사람 말이 무조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증언은 제끼고, 제가 그래도 믿음직하게 보는 건 도둑놈. 다주마루. 네, 다주마루의 진술을 좀 더 믿음직하게 보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을 각오를 했는데 굳이 여기 이 상황에서 거짓말할 이유가 딱히 없는 발화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차피 사람 찔러 죽였다고 얘기했고 탈의는 분명한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익이 가져갈 수 있을 범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발화가 그래도 제일 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의 얘기에 좀 더 신빙성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도적의 말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거짓말을. 네,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했어요. 네네네. 그럼 저희 식간형은?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진실을 얘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모순들이 생기잖아요. 그 모순이 왜 생길까를 생각해보면 모두가 자기가 느끼는 객관적인 사실을 두고서 자기들이 느끼는 주관성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운 걸 싫어해요. 근데 순간적으로 매운 거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 장면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매운 걸 싫어한다고 증언을 했지만 이런 장면이 있지 않냐. 넌 매운 걸 좋아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모르는
순간적인 그런 행동들 이런 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쪽을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정말 사소한 어떤 나는 아니야 라고 했는데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뭐 어떤 소리를 냈다든지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그런 게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쵸? 그래서 각자 그걸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각자 이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은 하나지만 각자 주관적인 진실이 다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 네, 저는 제가 준비했으니까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저는 여자가 일단은 사무라이를 죽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추측한 사건의 전말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을 덮쳐서 나무에 묶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묶을 정도로 이렇게 큰 나무에다가 제압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무라이 하면 보통 칼 잘 쓰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다조마루라는 인물이 되게 거물인 듯이 소설 속에서 소개되는데 아마 실제로 그렇게 무력이 뛰어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욕망에 솔직한 인물이 실력이 있었다면 굳이 산적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물론 그냥 자유로운 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그가 부리는 허세라든지 사무라이들 중에 낭인이라는 그 직책이 있어요.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뭐 주군을 만나면 모신다든지 하는, 물론 이게 포장된 이미지긴 하지만요. 사실은 이들 좀 막 살았어요. 산적과 다른 행위를 하면서도 산적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뭔가 좀 더 이미지는 좋은, 그래서 난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자기가 잘 아는 지역에서 산적을 행세를 굳이 해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다조마루한테는. 그래서 뭔가 실력은 뛰어나지만 뭔가 허세를 부리고 싶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사무라이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에 활까지 차고 있는 사무라이가 제압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기습적인 공격을 당했을 거고, 다조마루가 활에 화세통에 말까지 챙긴 와중에 굳이 칼을 성에 들려서 팔았다. 이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기습적인 공격을 해서 사무라이가 칼을 놓치지 않았나. 그래서 덤불스크로 칼이 빠졌고 칼만은 집어올 수 없었다.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조마루가 칼로 사내를 위협하면서 뭐 칼로 상처를 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내를 나무에 묶는 것에 성공하고 여자를 겁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굳이 남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소문을 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남자를 죽여버리고 여자를 자기가 갖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소문이 퍼질 수도 있겠지만 퍼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무라이를 죽지 않고 그냥 이 여자가 이 사무라이를 풀어주고 내려가서 살게 된다면 시시하긴 하겠지만 분명 분위기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럼 소문이 퍼질 테고 이 다조마루가 가지고 있던 어떤 콤플렉스 명예라든지 어떤 자기의 무력에 대한 과시, 이게 해소돼서 굳이 죽여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자가 남자를, 사무라이를 찔러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 여자는 선택을 해야 됐을 겁니다.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뭔가 오명을 쓰고 살아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죽어야 된다든지, 어느 쪽이든 좀 선택하기 싫은 삶이죠. 그래서 정말로 다조마루라는 산적한테 가서 나를 좀 구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이 다조마루한테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허세, 내가 사무라이보다 낫다, 이런 면모를 보내고 싶은데 사무라이의 여자가 그렇게 빌어서 그래? 그럼 나 그냥 죽여줄게 하고 여자를 끼고 다니는 모습이 어떻게 소문이 퍼지면 그다지 그 모습도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원망스러운 눈으로 보는 남편이 너무 싫었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애처로운 나의 모습을 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사무라이를 찌르지 않았나 라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럼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 그렇죠. 이제 자기들의 이제 뭔가 명예를 위해서, 명예라든지 어떤 콤플렉스적인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그럼 정리를 하면 거부왕형은 다조마루 쪽을. 네, 그쪽을 신뢰하고 이제 사무라이가 거짓말을 한다. 저는 모두가 진실을 얘기하는데 각자 해석이 달라서
그랬을 것이다. 뭔가 이걸 어떻게 조립을 하면 하나의 완성된 진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고, 유신하고는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저희 셋 의견을 다 모두 들어보니까 청취자분들은 어느 쪽이 합리적으로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저희만의 추측이고 이거는 그냥 저희는 해석을 늘어놓은 것 뿐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보고 해석을 늘어놓기도 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기도 해요. 근데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뭔가 명확한 사실을 알려주지는 않았고 그냥 저희의 의견을 말했을 뿐이지만 뭔가 어느 쪽이 합리적이다, 저희의 의견을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의견에서 살펴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좀 합리적이라고 느껴지잖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처음 막 들었을 때 이 사람 말이 좀 합리적인 것 같으면 굳이 다른 거를 들어볼 필요 없이 뭔가 여기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 말을 동시에 그냥 어떤 명확한 팩트 없이 진술만으로 이어가니까 좀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사건을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한쪽의 의견만 나오면 중립기어를 넣어라. 아직은 말을 할 때가 안 됐다. 그러고 나서 반대쪽 의견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공격을 하는데, 정말로 이게 맞을까요? 어떤 사실이라고 놓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입장, 뭔가 가해자가 치렀던 그 사람의 배경이라든지 어떤 삶이라든지 의견을 듣고 나서도 과연 그냥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면은 양쪽의 말이 전부 다 이해가 가거나 아니면 전부 다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상황이 그냥 혼란스럽게 느껴지고 거기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이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필요가 있는데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한 진실에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진실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누가 이익을 가져갔냐로 봐요, 저는요. 그게 범죄 심리학의 기본이죠. 네네네. 뭐가 일어났을 때 누가 가장 큰 이득을 가져가는가. 그렇게 접근해요. 이게 추리소설 같은 거 볼 때도 아니면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을 때 이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제일 나쁜 놈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게 되게 쉬워요. 그게. 이를테면은 신천지를 들여다보면은 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거는 거기에는 교주예요.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돈이 흘러가는 유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그 사람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게 되게 맞아요, 사실은요. 간혹 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로 다른 가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근데 대부분 집단이 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이득으로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도 사실은 누가 이익이 제일 덜 가는지를 보고서 그걸 보고 제가 정리를 했던 거죠. 네네. 저는 항상 시스템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사실이 있어도 진실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가치 판단을 기본으로 둘 것이냐, 디폴트로 둘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스템을 순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법원에서 이 법리적 진실을 판단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디폴트로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법을 좀 더 디폴트로 두는. 그러니까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게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정말 옳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법원에 가서 판단을 하겠죠, 판사가. 법리적으로. 그럼 이제 그게 법리적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디폴트로 둬야죠. 왜냐하면은 내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100% 옳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가치에 있어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제3자의 입장으로 판단을 내는 사람이 필요하다. 제3자라기보다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법 체계를 이용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할 필요 없이 항상 법리적인 사실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것을 디폴트로 두고서 이야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 소설 같은 경우로 치면은 이제 사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이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판단을 디폴트로 두고 해야 되지 않냐? 상당히 시스템을 신뢰하는 얘기네. 신뢰한다기보다는 그것을 전제로 둬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가. 너무 개인적인 판단이 많아지고 개인적인 활동이 많아지고 뭐든지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법체계라는 시스템을 두고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다 이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거에 대한 생각이 많아야지 점점 이걸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 사적인 판단은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법적인 체계에서 처벌을 받는 거고 이걸 얘기하면 좀 예가 될 것 같은데 버닝썬 같은 경우에 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는 진실이 있고 의혹이 있고 분명히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다 나오지 않잖아요. 심지어 경찰이 조사해서 뭐라고 했느냐, 버닝썬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들을 두둔하면서 이것은 뇌물이 아니라 침묵을 위한 선물이었으므로 뇌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사적인 제재로 가야 돼. 사적인 복수로 가야 돼.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자치병으로 가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어떤 합니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진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네. 좀 더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렇네요. 발전적인. 네. 신뢰한다기보다는. 신뢰한다기보다는 그걸 이용해서 그게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쵸.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의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의심은 뭐 그냥 사건에 대한 아니면 진실에 대한 의심 같은 게 아니라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게 진실이야 라고 우리가 분명 평가하고 재단하고 선택하는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일 거고 다수가 같이 선택한다고 그게 꼭 진실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꼭 의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를 선택해 놓고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닌지 계속해서 의심을 하면서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면 다음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의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어구를 읽었었는데 의심하지 않는 정의가 악보다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왜냐면은 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책감이나 어떤 의심을 품게 만드는데 정의가 의심을 품고 있지 않으면 상대방이 정말 짓눌릴 때까지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해야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심이 필요하다. 이경규 아저씨 또 얘기 나오는데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품으면 무섭다고. 맞아. 맞아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 품으면 무섭죠. 그쵸. 무식한 사람이 자기 신념을 의심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더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을까요? 정리를 하면은 전 되게 실리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네. 이쪽은 시스템이 올바로 돌아갈 수 있게 그 정도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기본적인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신화는. 그렇죠. 그렇군요. 각자의 관심사가 조금씩 보이지 않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는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정치적인 쪽에 관심이 많아서 시스템에 좀 그거 한다면
거부광 형은 약간 좀 이성적인 판단에 음. 가까운 것 같고, 유진하고는 역시 청년이다. 그렇군요. 네. 혹시 식강형 더 하고 싶은 얘기가 계신가요? 아니요. 네. 그러면은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 여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해볼까요? 먼저 하시죠. 저요? 네. 저는 세련된 작품, 작품의 세련미는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 분은 이 소설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소설 자체는 고전 소설이지만 이 소설의 엔딩이 굉장히 세련된 방식이거든요. 현재도 이런 방식을 많이 써요. 작가가 직접적으로 어떤 답을 내려주기보다는 독자가 읽었을 때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 가능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열린 결말이라고 하잖아요. 열린 결말이 굉장히 세련된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린 결말은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 가능한 게 열린 결말이지, 결말을 내지 않는 게 열린 결말이 아니거든요. 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도 열린 결말 하니까 착각해서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선택을 안 해요. 이렇게 선택했을 수도 있고 저렇게 선택했을 수도 있지 하면 그건 열린 결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안 무책임이지. 예. 그래서 정말 열린 결말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들이 이걸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추리소설 좋아하고, 추리소설 좋아하는 사람 사실 심리가 그래요. 진실은 이성으로 밝혀낼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한번 이 소설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진실이 이성으로만 가려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돈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결국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류노스케의 덤블스피라는 이 소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 추리소설을 되게 좋아하고 이성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 한번 여러분들의 머리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재미난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셜록회원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소설이네요. 그쵸. 영국 사람들이 이 라디오를 안 듣는 게 다행이에요. 미국은 듣더라. 미국은 들어요? 미국 사람이 있어. 11%가 있어. 괜찮아요. 셜록 홈즈는 영국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거북왕이랑 비슷한데, 아까 전에 의심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게 있으면 이제 몰아붙일 줄 아는 사람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몰아붙이는 자세 자체는 좋은데 그래도 몰아붙이면서 의심을 하고 방향을 계속해서 수정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곰팡이 점수 한번 외워볼 텐데요. 거북 홈즈부터 저는 13%를 생각했어요. 굉장히 낮게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소설을 보고 놀란 거는 이런 게 존재하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참 작가란 사람들은 다들 신기해서 진짜 뛰어난 작가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소설이 저한테 그렇게 와닿았어요. 네, 이런 게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제가 여태껏 봤던 소설과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처음 카프카를 읽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그 정도로 저는 이렇게 높게 치는 소설이라서. 다만 이 소설은 거기서 그치는 거, 그걸 좀 아쉬워해요, 저는요. 그래서 좀 김영하 작가의 사진관 살인사건이라는 작품을 읽어보실 기회가 된다면은 그 사람은 결말을 내요. 다 자신의 식으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13%입니다. 저는 10줍니다. 오, 나보다 더 낫네? 네. 왜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로 쓰이는 작품인데다가, 저는 모든 고전이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 문학의 역사를 하나의 큰 줄기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덤블속이라는 작품은
그 물줄기를 굉장히 큰 변화를 줬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물줄기에서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세분화해가지고 연극, 영화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친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에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고전은 괜히 살아나는 게 아니다. 그 존경심을 담아서 오. 저 같은 경우는 7점. 오, 되게 낮네. 7점을 준 이유는 일단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야기의 느낌이었고 추리소설을 좋아해서 결말이 내주고 뭔가 반전을 내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끝냈는데 뭔가 무책임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10점을 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제가 썼으면 그냥 무책임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팍 오는데 이 작품은 무책임하다에서 더 그 위로 올라갔다 이 느낌이 있어서 7점을 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작가가 처음에 의도했을 때부터 추리 소설의 플롯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딱 그 주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그 주제를 중심으로 뒀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무책임함이 안 느껴진 거 아닌가. 그래서 괜히 고전이 아니다. 그렇죠. 대단한 노림수예요, 사실. 이 정도쯤 되려면 추리 소설도 이미 굉장히 그 파악이 잘 돼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괜히 고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곰팡이 네. 점수 10점. 네. 우리 3주 동안 했던 일본 특집 이제 한 주 남았지만 네. 그래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같네요. 그렇죠. 10점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소설들 중에서도 상위권. 맞아요. 미시마 유키오와 다자이 오사무한테 영향을 준 사람. 과연 아쿠타카와 상이 다자이 오사무가 못 받았만 하나 뭐 이런 느낌이네요. 갑자기 여기서 어쨌든 네, 그러면 오늘 정말 좋은 작품 읽으면서 마무리했던 것 같고요. 자, 다음 주 누가 준비하셨나요? 거북왕이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작품은 하루키 4월의 어느 여자. 야, 이거 너무 길어. 잠깐만. 이 보고서 읽을게. 네, 100%의 여자아이를 만나는 1. 네. 4월의 어느 여름날 100%의 여자아이를 만나는 일. 네. 드디어 하루키가 나오네요. 하루키가 나오죠. 하루키 좋아하시나요? 하루키 사실 제 취향까지는 아닌데 근데 단편은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저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도 단편만 좋아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100% 여자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아직 못 찾으셨나요? 난 찾았지. 방금 뭔가 어투가 난 아직 못 뜨는 걸로 합시다. 네. 자, 오늘 금방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합시다 그냥. 못 뜨는 걸로. 네, 편집하시겠죠. 지금까지 저는 식강 거북왕 유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